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교회에 와서 하니까 일단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을 넘어가고 불법 체류자가 45만입니다. 이런 와중에 가정과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주장하시는 일본 비전 교회에서 오늘 다문화 사연을 나눈 것을 강의합니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 입에서 나갈 수 있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제가 지금 강의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대상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업자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 거의 일본 쪽하고 다 연결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네. 지금 거기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교회 안에 현장 학습장을 제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론이라고 해서 어떤 거창한 개론적 개념이 아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단일을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단일을 주장하다 보니까 96년 IMF가 일어날 조짐이 보일 때 97년도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이민 다문화 학문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2000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학문과 활동이 명시대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67개 대학에서, 근데 거의가 다 90%가 사이버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 내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없는 강의를 그 분야 사람이 어디서 찾아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에서 학습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현장 학습장 제안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우리나라의 중앙부처가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네, 우리나라의 중앙부처가 지금 현재 중앙만 16개 기관으로 11부 1위원회 4청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17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기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민청이라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다든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중앙 16개 부처에서 각 지자체 방향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출국, 체류를 본부가 관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출국, 체류를 담당하는 부처가 행정부가 법무부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체류 비자가 37개입니다. 말하자면 A,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외교, B, 관광, C, 단기 취업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아시는 자녀들과도 연결된 유학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F비자가 거주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G비자는 난민 신청 같은 그런 것들, H는 취업비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비숙련공이나 숙련공이 들어오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E비자 계열입니다. 자, 이런 교육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먼저 되어야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지금 우리나라와 인력 송출과 수민을 병행하고 있는 협력관계가 되어 있는 나라가 동남아 쪽 나라만 16개국입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대한민국 사람이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옆에 방글라데시인이 살면 저 방글라데시인이 무슨 비자로 들어와서 국제결혼을 했나? 외국인 노동자로 왔나? 그래서 우리하고 어떻게 어울려 살지? 그럼 저 사람이 불법 체류인가? 합법자인가? 이런 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교육들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2000년도에 이민 다문화학이라는 것을 만들 때는 대한민국이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나라별로 케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12,000개 직업군에 있는 모든 직업군을 소화할 수 있게끔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학부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석사, 박사 과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예 배출은 많지만 전문가가 필요한 곳에서 역할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통을 먼저 일으켜 놓고 학교로 보내든지 근로자 노동자로 보내든지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문화 구성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을 다 다문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고요. 우리나라가 좋아서 국적을 딴 사람 그리고 국적을 따는 과정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방문으로 오신다든지 기업으로 온다든지 유학으로 온다든지 아니면은 세터민 탈북자. 자, 근데 세터민 탈북자는 우리는 다문화인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도 다문화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에 속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유학생, 난민,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안에서는 나라 공부를 하나하나씩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국제결혼을 들어온 2007년도에 체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00만이 되던 시점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나라 남자들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아주 어린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들이 우리 아들이 어디가 못나서 저런 미개한 나라에서 온 여성하고 결혼을 했을까?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고 그러던 여성들이 지금 국제결혼을 해서 17년, 18년이 되니까 남편분들은 벌써 병이 드셨고 시부모,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국제결혼 여성들에게 다 넘어갔죠. 그리고 생활력이 무지 강합니다.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한국어 하죠. 각 나라 자기 언어 하죠. 영어 하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할 때 글로벌 인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뭘 했을까요? 지금 2007년도에 그렇게 차별하던 시점에 19년에서 20년 사이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외국인들이 체류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다 쫓아냈지만 기업들이 무너지니까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촌으로 가서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왜요? 사탕수, 포도농장, 농장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초창기에 2007년도에 다문화 가정 여성을 볼 때 시선이 차별적인 시선이었다 그러면 지금 농촌 지역이나 어업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농장 살려주는 귀한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봤을 때는 왜 글로벌 인재를 찾는다 그러면서 노동자만 계속 받아 이래요. 근데 농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90% 이상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만들어내서 정보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나요? 작년 8월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두 명의 이탈자가 생기면서 법무부에서 바로 신이민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과제로 요번 4월 2일 날 확고한 과제로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한민국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 업무만 하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민청이 생기든 재해동부청이 생기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이 먼저 돼야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서 우리나라의 동화가 돼서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한국 생활이 모델이 되고 그 모델이 된 안에 각 나라들이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뭐 주도권을 가지고 어쩌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생활과 문화와 언어를 알아야지만 소통을 하고 살아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지금 지방의 초등학생들이 80%, 70%가 고려인 학생들이 많아요. 고려인 학생들도 있고 외국인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자, 근데 수업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어 통역사를 데리고 한국 학생들 10%가 러시아 통역을 듣고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나라를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영어를 못하면 한국에서 1년, 2년을 영어 공부를 하고 외국 가서 학위를 받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거기서 거주하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뭘 먼저 시켜야 됩니까? 소통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소통이라는 게 학교 밖에 있는 단체들이 소통을 만들어주는 우리가 학교에서 봤을 때는 교육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한 어떤 계통입니까? 소통 교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아이들을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나라 16개 중앙부처에서 위탁 사업들이 나오면 엄마 나라 캠프를 간다.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을 방글라데시 7박 8일 자원봉사 보내버립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아, 대학 가고 나면 네가 원하는 뭐든지 다 시켜줄게. 자, 그래서 그 아이의 정말 자기의 재능을 찾아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나라별 학생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별 학생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역에 다문화를 많이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 안에서 대한민국 학생들한테 같이 어울려 사는 학생들의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천 지역을 하나 예를 들게요. 고려인이 90% 사는 마을에서 한국 엄마가 지자체로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와 가학고를 가야 되는데 이놈의 말이 이렇게 나와요. 고려인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어를 못 따라가서 그거 수준 맞춰주느라 내 아들이 진도를 못 빼고 있다. 자, 그러면 지자체에서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학교 안에서 해줄 수 없는 그런 나라별 소통 교육을 지자체에서 보조 교육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금 이민 다문화 각 나라별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엄마 나라 또 타 나라, 우리나라 훤히 아는데 대한민국 학생들은 지금 체류하고 있는 나라를 전부 다 알고 있을까요? 그럼 밖에 나가서 세계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안에서 세계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모릅니다. 어릴 때는 습득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자체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러시아어로 수업을 해버리면 그 아이들은 더 커가면서 언어가 됩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언어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벌써 통역사를, 러시아 통역사를 데려다가 수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커가면 커갈수록 한국은 언제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동포청이 생기던, 제동포청은 인천에 생겨져 있지만 인천이 생겼을 때는 하나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중앙과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업이 안 되면 지금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초등학교 안에 국적이 4개인 학생도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아무리 교사라도 다문화를 모르면 그 학생 케어가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중앙부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 외국인 지원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찾아본다든지 하는 대한민국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정부 자체가 체류 외국인 100만이 되던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시작됩니다. 5개년으로. 지금 5년씩으로. 지금 4개년 차입니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교육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한테 제일 먼저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는 나라, 내 옆에 국제결혼을 한 태국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정부나 지자체를 찾을 게 아니라 옆에서,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왜 있습니까? 서로 카페 가서 엄마들이 주고받고 하는 말에서 아이의 진로와 아이의 정보를 얻거든요. 근데 다문화 가정은 처음에 우리 아이가 다문화 가정이다 차별받을까봐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싫어하니까. 자, 이런 사태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야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다문화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만은 대학교도 살아남지가 못해요. 학교도. 그쵸?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문화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나라 2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가정, 엄마 중에 아빠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 서로 결혼한 사람, 가정을 이룬 거. 자, 근데 앞으로 생활을 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도 목사님이 한국 국적을 가진 일본인일 수도 있고요. 폴란드인일 수도 있고요. 베트남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중 중에 절반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이 미래 5, 10년 뒤에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든 기업이든 학교든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대한민국 안에 모든 생활 터전 안에 나라들이 들어오는 게 다문화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게 다문화를 알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걸 모르면 한국 안에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일어나서 중소기업들이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자본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 근로자를 하나 키워서 그 근로자가 잘해서 더 눌러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체류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와 베트남에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인재입니다. 그 인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사우디 같은 나라 자본 많잖아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처럼 건설업 일어나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건설업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이 크게 일어났다. 현대가 하든 삼성이 하든 우리나라에 노동자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파독에 우리도 돈 벌러 갔어요. 왜? 못 살았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외자 유치가 안 되니까 아예 간호사와 누구요? 간부들을 파독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와서 외화를 벌어와서 지금까지 우리도 새마을운동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당연히 들어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좋아서 왔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에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체류 기간에 맞게 체류하고 돌아가야 되고 불법 체류자가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범죄 저지른 사람 아니야? 80%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분들이 우리 유엔에 등록된 195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하고 비자 협정 관계에 의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 60일
무료 비자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90일 여권만 있으면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협정을 해야지만 여권만 가지고 들어올 수 없고 체류기간을 받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 체류기간이 오바됐는데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체계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A부터 Z까지 비자를 알아야 저는 이렇게 지나갈 때 외국인 나타나면 불법 체류자가 아닌가 물어보려면 저기 무슨 비자로 와 있어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대답에 딱 나오면 바로예요. 저기 무슨 비자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유학생 비자를 가져 있든지 거주 비자를 가져 있든지 이게 대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자 체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서 해준다. 이게 기본 상식으로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베트남하고 기업을 하시든 베트남에 관광을 가시든 베트남에 유학을 가시든 거기에 맞추어서 대한민국 사람도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교류가 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는 거죠. 2000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학위 명지대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67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상의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 수업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위에 이론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 상담사를 우리가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국제 결혼을 하고 온 여성한테 저희가 F6라는 비자를 줍니다. 근데 부부가 살다 보면은 이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년이 되었다, 1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어가 통과가 안 되면 국적이 그 나라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초등학교에 가봤더니 국제결혼 20년이 됐는데도 한국 국적이 없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럼 이건 우리나라 교사들이 알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교사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보조기관들, 교육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정보를 대한민국 사람이 알아야 안내를 해주든 뭐를 하든 교육이라는 거는 정보를 얻어서 내가 찾을 수 있게만 해줘도 50% 교육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도 지금 안 가본 나라가 수두룩해요. 근데 이민 다문화 교수를 합니다. 창피스럽게.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거는 그걸 잘하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소통 교육을 원하냐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금 현재 글라스타워가 없으니까 이민국이 생긴다 그러면 교육국이 생겨야 됩니다. 왜? 중앙부처 있지만 다 따라 놀잖아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자 보세요. 한국 사람이 통계를 찾으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될까? 외국인 사이에서 난 외국인 자녀 교육부에서 찾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 교육부에서 통계 찾아야 됩니다. 유학생, 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이 통계는 어디서 찾습니까? 법무부 통계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외동포들 통계는 어디서 찾습니까? 외교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문화 구성원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북한 탈북자 분들께서는 어디서 찾습니까? 통일부에서 찾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한테 교육이 안 돼 있으니 통계를 하나 찾으려고 그래도 이게 엄청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안내를 한국 사람이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통 교육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끈질기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게 학교 안의 교육이 50%고 그 50%를 현장에서 소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통 교육이 보조 교육으로 50% 법제화돼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각 민간 단체들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지원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또 안 됩니다. 또 지원을 받던 분들도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학교에서 제가 학문을 낸다고 했을 때는 학교라는 병풍이 있었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는 최소한 단기 교육이 6개월은 돌아가야 우리가 전문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하고 신육주하고 땡해버리면 지속성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교회는 주님 만나러 맨날 오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권사님, 집사님 전부 다 나서서 뭘 해줍니까? 소토교육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주장한 게 제일 마지막 장을 좀 보시면요. 안 되는구나.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제가 교회에서 작년 6월 14일 날 교회가 해주셔야 될 역할로 소통교육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일반 조직과 똑같이 교회 조직은 어떻습니까? 나누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소통을 일으켜주는 곳이고, 우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언어 소통이 안 될 때 가장 불안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 안정이 안 돼요. 소통도 안 되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뭔가에 하나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역할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부흥사, 선교사, 전도사님을 제가 모를 때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발 선교사님들 밖에 내보내시지 말고 한국 안에서 역할을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토요학교입니다. 각 교회마다 토요일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학교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 4년 돌아갑니다. 근데 한 학생한테 한 명의 언니, 오빠, 집사, 권사님들이 붙어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관심이거든요, 애들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육청에 관할되어 있는 학교가 최소한 5개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누가 보조를 해줬습니까? 교회의 토요학교들이요. 그 9시간을 못 따라가는. 그래서 그걸 2015년도에 포럼을 만들어서 아이를 한 놈은 안고 그 다음에 그분을 발제자로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창한 사람들이 발제가 나올 것 같지만 그 실태를 교육청 선생님들이나 교사님들이 직접 보시라고. 자,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대한민국 학생도 말은 하지만 뜻은 몰라요. 근데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를 모른다고 2~3명이 되었을 때 초창기의 현상입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챙긴다고 3사람의 다문화 학생이 있었는데, 어이 다문화 내 말 이해했어? 이게 시작이었어요. 우리나라 교실 안에 모습이에요. 그게 차별이에요. 그게 차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포럼을 열고 나서 대동초등학교가 30명의 중도 입국자로 2015년도에 1억 원 예산을 쓰고 다문화 학생들로 키워냈는데, 지금은 80%가 축구 전문 중국 전문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별 학교들이 학생 수도 많아지고 그렇게 바뀌어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밖에서 소통 교육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민국이 들어서도 교육부도 관할을 못 받고 다른 지자체도 역할을 못하게 소통 교육을 먼저 만들어주는 교육부가 있어서 그 교육을 일단 한국어와 한국 생각, 한국 문화를 일단 하게 해서 학교면 학교, 그 다음에 근로자 쪽이면 근로자 쪽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 체계가 이민청이 만들어졌을 때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보기관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게 교회라는 그림을 봤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학교 안에 교수님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교수님이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통역사를 데리고 태국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30년 하신 분은 한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태국 잘하고 그 지역을 잘합니다.
자, 학교 안에서 이민 다문화 강의를 하지만 나라별 강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누가 시켜줘야 돼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30년 동안 노력하신 거에 실어 들어왔다, 이런 이미지를 벗으셔야 됩니다. 30년 봉헌하고 들어오셔서 한국 안에서 태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학교 밖에 강사가 돼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목사님께서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문화 학생만 가르칠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학생한테 나라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일본 비전 교회라 그래가지고 일본을 좀 많이 알겠구나,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나라를 가르칠 수 있고, 그거를 소통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학교의 엄마와 학교 안에 교사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의무교육화밖에 없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6개월의 단기 교육이 한국어와 한국생활과 한국문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각 지역으로 내려보낸다. 이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14일 날 포럼을 열었던 거는 토요학교에 이어, 토요학교가 역할을 엄청 합니다. 관할 교육청에서 최소한 5개의 학교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육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토요일 하루만 잡아서 그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하루씩만 봐줘도 학교 수업 못 따라가는 거를 보조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민학 학문을 처음 2000년도에 시작할 때 자유학기제를 거치면서 12,000개 직업군을 학교 안에 직업군을 가진 전문가를 데려다가 수업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후에 진로진학 학습이라는 거를 고양시부터 마을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 밖에서 수업을 50%한 거를 인정해주게, 의무교육화가 되면 나옵니다. 우리가 속도교육화 30명을 데리고 질문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죠. 아니요. 우리나라 생태 체험장이라든지 현장 학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조 원씩 몇억 원씩 들여서 해놓은 게. 근데 거기에 가서 선생님들이 30명 학생이 가면 선생님들도 5명이 붙어야 돼요. 멘토가 돼서 그 아이들을 같이 늪안에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놓으면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물어보는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그걸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하고 그 자리에서 30명의 레포트도 받고 거기서 1박 2일을 하면서 교사가 가르치고, 그거를 전부 누가 인정을 해주면 돼요? 학점으로. 1박 2일 그냥 갔다 왔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수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니 사고가 난다 뭐가 난다 안 물어내주잖아요. 그리고 또 체벌이라는 게 겁이 나니까 고소당할까봐 교사들이 지금은 체벌도 못해요.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의무교육화가 돼버리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에서 같이 교육을 해야지, 너는 대안학교, 너는 특수학교, 이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체류를 하고 있지만 접할 시간이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학생들이 차별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한국어 멀쩡히 잘하는데 왜 러시아 통역을 받아서 수업을 듣습니까? 왜? 90%가 고려인이니까. 고려인들한테 뭘 안 가르쳐놨기 때문에 한국어를 안 가르쳐놨잖아요. 그러면 또 한국 아이들은 또 뭘 알아야 됩니까? 고려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자기하고 경쟁하는 애들인데. 근데 고려인 애들은 한국을 아는데 얘네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오리지널 한국 국적 가진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오리지널 한국 국적 아이들은 대한민국만 아직 알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의대 사건, 무슨 사건, 공대 우수 인재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 나가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우수한 인재들. 그죠? 자, 그러면 신이민법이 만들어졌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우수 인재를 데려온들 뭐합니까?
이 안에서 역할을 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뛰어난 석학들이긴 하지만 한국어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 있는 동남아에서 와 있는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석박사를 이수했다라는 것은 한국어가 능숙하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유학을 하고 돌아가지 않게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학생들을 체류시켜서 결혼시켜서 종주시키면 걔네들이 우수인재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가서 모든 공무원 기간을 6개월, 4년 계속 돌아야 됩니다. 행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 다문화 관련 부서는 지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그 안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장 전문가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너무너무 방대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셔서 그 나라의 좋은 거는 다 읊어대시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지역상생 클러스터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델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은 뭡니까? 교수도 답이 나와야 되고 일반 사람도 답이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석사에서 세 개의 나라가 비교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이 기준이 돼서 박사 논문에 5개, 4개 나라가 비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중국 거를 기준으로 다문화 논문이 나와야 되고 일본 거를 기준으로 다문화 논문이 나와야 됩니까? 이거는 나라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는 지역상생 클러스터로 이게 좋은 모델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소통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곁줄만한 게 스웨덴의 교육제도입니다. 독일의 교육제도입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다문화를 시작한 지가 2000년도부터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지금 다시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자, 이런 거를 하려면 현장에 제가 지금 만들어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업이나 글로벌 인재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박윤수 목사님 같은 경우 일본에서 거의 몇 년이십니까? 일본 흔하게 아시지 않나요? 자,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글로벌 인재입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한테 일본을 알려줘야 되니까요. 근데 대학에는 내 과목 안에 3시간 초청 강의밖에 못 받아냅니다. 그렇지만 학교 밖에 의무 교육이 되면 나라 교육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공부가 최소한 6개월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나라를 가보지 못했어도 그 나라를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 답답한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있기 전에 엄마 나라 캠프를 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7개, 8개 나라 학생들을 데리고 다문화 가정 교육자, 다문화 가정 상담사, 유학생 코디네이터, 진로준학 학습자, 행정사, 그 다음에 다문화 상담사, 유학생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을 직업군으로 소개를 하고 거기서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3명 그 아이가 가이드가 돼서 자기 나라에 탐방을 갔다 오게 합니다. 자, 그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씩 직업군 소개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1박 2일. 그러면 그날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 부수에서 저 같은 경우는 석사생을 유학생 코디네이터를 캐나다, 미국, 동남아 몇 개 이렇게 해주면 학생들이 와서 3분 정도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게 해요. 유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유학생 코디네이터가 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왔는데 캠프에서 수업을 받은 중학생 학생은 우리 엄마가 국제결혼을 했는데 어디서 비자 변경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 친구가 유학을 온다 하는데 어디서 정보를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외교관 되는 것보다 유학생 코디네이터가 돼서 우리 친구들 한국으로 올 수 있게 유학생 비자도 만들어주고 우리 엄마 비자 만드는데 제가 도움 주고 싶어요. 자, 똑같은 중학교 2학년생인데 왔어요. 대한민국 학생. 해외를 한 번도, 아무리 해외를 한 번도 안 갔다 나와도
이거 영문 이름 왜 필요해요? 저 영문 이름 없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글로벌 인재가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밖을 봐야 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만 거창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4년 장학금 줘서 태국 보내준다면 부모님들 보내셔야 돼요. 안 가요. 그쪽으로는 유학을 안 보내고.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하고 인력 송출 수민을 하는 나라가 동남아 16개입니다. 19가지. 근데 대한민국 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담당하는 사람, 기관들 16개 나라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왜 불법 체류한다고 다 안 나가냐고 이렇게 하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 나라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의무 교육이 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우수 인재를 발굴해야지. 여기서도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뽑아놓고 서울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자녀는 미래의 서울대학으로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아니거든요. 많이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그 아이의 재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소통 교육이 일어나야지만 아이들이 인성이 길러져요. 코로나 생기면서 사실 우리 이민 다문화학이 떴습니다. 왜? 코로나 떴던 기간 동안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컴퓨터하고 이것만 하고 밖에서 일하는 엄마가 집에 오면 학교에서 컴퓨터로 뭐 해달라는 거 애들 숙제 엄마가 다 해주고 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컴퓨터를 못 만지니까.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살만 찌고 햄버거만 먹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음악, 미술, 예능, 체육으로 유학하는 사람들이 자기 학비 자비로 가는 사람 말고 집 한두 채는 다 팔아요. 그렇게 하고 온 학생들이에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재능기만 하고 해서 되겠어요? 그 수업을 잘 보세요. 대학에서 음악 콘크를 하나 열려면은 졸업작품 하나로 끝나요. 근데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이미 자리 잡고 오잖아요. 경쟁이 됩니까? 자, 근데 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 가장 큰 교육이 음악, 미술, 예능, 체육입니다. 부딪혀놓고 부딪히면 소통이 됩니다. 치료가 된다니까요. 근데 학교 안에서는 그런 걸 학문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평생교육원의 단기 코스 요 정도. 이제는 이제 큰 음악, 미술, 예능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안에 교수님들은 석학 50% 있으면 됩니다. 그 직장을 해보지 않아도 논문 통계로 다 뽑아내서 그 현상을 발표하지만 기존 학문하고 틀리게 너무 방대해서요. 이거는 나라별마다 이민 정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계속 제가 아까 37개의 비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하위에 몇 개의 비자가 더 있는 줄 아세요? 100개가 넘어요. 담당자도 몰라요. 담당자가 바뀌면 인원을 받아야 되니까 비자 타임만 계속 나와요. 자,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를 저희가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서 그 현장의 소리가 들어가서 법안이 바뀌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각 단체들을 지자체에서 15개 기관을 묶어서 제가 심사를 나가면 그 심사에서 카톨릭 재단 같은 경우에는 790억, 590억이라는 위탁을 3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밑에 하위 어린이집, 놀이집, 어디 거기를 또 재위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3년 지나고 나서 경쟁할 대상이 있을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답습이 되다 보니까 정말 키워야 되는 전문가가 그렇게 하나가 묶어져지면 15개 기관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시의원 전부 다 기간이 짧잖아요. 4년, 3년.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당장 와가지고 실적이 어디 있어요? 그 구성해놓은 그 단체들의 실적들이 20, 30년 되는 기관, 민간 단체들인데 그러면 거기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중앙 16개 부처에서 다 외국인 예산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받아서 본인 있는 동안에
그 지자체 안에 최소 7개 나라가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도 그 나라를 알고, 그러니까 지역상생 클러스터를 제가 이민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그거 할 때 만들었던 슬로건이 이민 다문화 학문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학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군 안에 나라만 들어온다고 저는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네가 나중에 커피숍을 하면 그 커피숍에 네 고객의 몇 개 한국 국적을 따고 몇 개의 나라 사람을 네가 받을래. 직원을 몇 개의 나라 사람을 할래. 근데 오너가 나라를 몰라? 그러면 네 상대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겠네.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런 사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보를 주는 민간에게 교육을 하는 50% 의무교육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숫자 많은 나라에 의해서 끌려다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딨어요 지금. 한국에 와서 영어 읊어대기 바쁜데. 그거 아니에요.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문화를 하더라도 역사가 기반이 돼야 되고, 왜 제가 각 지자체에 문화단지를 소통교육에 문화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할까요? 그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지역색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이순신이 있고 그 지역에 세종대왕이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건 차별이 아니에요. 지역 감정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를 발굴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50% 교육만 되어주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밖에서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잘 보세요. 다문화 가정 상담사를 만들었다. F6 비자로 국제결혼 여성이 왔다. 근데 둘이가 이혼을 했다. 이혼을 했는데 남자가 한국 남자가 결격 사유가 있냐? 국적을 딴 여성이 결격 사유가 있냐? 근데 남자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F6가 없어져도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18세 이하기 때문에 거주 비자를 받아서 이혼을 해도 그 국제결혼 여성은 체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대한민국이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부부가 싸웠다. 갈등 해결도 해줘야 된다. 이 상담을 다 해야 되는데 석사 졸업했다. 박사 졸업했다. 학부 졸업했다. 근데 출국관리사무소에 보호소에 잡혀있는 외국인하고 상담을 시켜서 가르쳐놨더니 상담자가 왔는데 태교 하나만. 근데 거기 가니까 베트남 애들 있고 다른 애들도 있어. 그분도 상담이 안 돼. 그럼 이게 전문가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민 다문화 학문을 하면서 학생들을 그렇게 강렬하게 안 하고 현장 경력이 있는 20, 30년 있는 학생들만,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만 받았습니다. 왜? 자기 일에서 다문화를 적용해 가라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학교들이 50개 이상씩 다 무너지기 때문에 외국 학생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적응하게 해서 결혼까지 시켜서 있게 하면 외국인 노동자도 그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 그랬을 때는 불법 체류가 될까요? 아니죠. 보증인이 있잖아요. 이미 한국 국적을 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단체는 지원이 끊어지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으로 하시는 곳이니까 저는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만들어서 그거를 학교의 보조 역할로 도와주시면 우리가 소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우수 인재들을 한국 안에서 만들어서 해외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좀 해주십사.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도표에서 드린 대로 주무기관이 학교는 있어야겠죠. 이론교육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자체, 교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금, 자본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일으키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알게 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는 제가 교수님한테 다시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데서 와가지고 파일을 안 들고 와가지고 저도 오늘 좀 낭패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요? 네네. 제가 이제 디아스포라를 저기 담당하고 이따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죠. 아, 네. 네, 여기 다과 좀 드세요. 목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저기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귀한 분 오셨는데요. 박수 한번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서현정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래 같이 좀 다과하시면서 개인적인 질문들 좀 같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